중국 정부는 위안화 국제화를 대외에 공표를 합니다. 이러면서 점차적으로 달러 국채 보유를 줄여갔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시진핑 국가주석의 러시아 국빈 방문 중이고 러시아에 무기를 판매할 것인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중국과 러시아는 안녕하세요. 안유아의 앵글로 본 세상 안유아쇼입니다. 최근에 중국의 국제 행보가 굉장히 눈에 띄는데요. 하나는 사우디와 이란의 중재자로서 외교 성과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우디와 이란이 다시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게 됐고요. 또 현재 시진핑 주석은 러시아를 방문해서 국빈 방문입니다. 그래서 푸틴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서도 뭔가 외교 역할을 할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요. 두 번째는 사우디 등 아랍 국가에 위안화 대출을 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위안화 국제화 행보고요. 하나는 국제 무대에서 사실 미국이 해오던 중요한 역할을 중국이 중동에서 그리고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역할을 강화하려는 의지가 지금 엿보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 한번 같이 보시죠. 중국의 미 국채 보유량 6개월 연속 감소, 10여 년 사이 최소. 중국 관련 전문가들이 앞으로 중국의 위안화 국제화가 행보를 빨리 할 거고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이 양면이 지금 확대되고 있다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달러 도전에 패권하는 중국, 사우디에 위안화 대출을 해줬다. 그래서 무역결제에 사용하도록 이런 제목의 연합뉴스 기사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 내용을 보면은 우선 위안화 국제화와 달러 기축통화에 대한 도전이냐 이 두 개가 핵심 사항입니다. 일단 데이터적으로 보면은 사실 중국이 과거 외환 보유액의 거의 7, 80을 미국 국채로 갖고 있었어요. 2008년 금융위기 이전까지. 2008년에 미국발 금융위기 터지고 달러가 양적 완화 때문에 전혀 지켜내면서 가치가 떨어지면서 중국 정부는 위안화 국제화를 대외에 공표를 합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2009년부터 위안화 국제화를 하겠다. 이러면서 점차적으로 달러 국채 보유를 줄여갔습니다. 현재 중국의 미국 국채 보유액은 지난 1월 말 기준으로 8,594억 달러입니다. 그 한 달 전이죠. 12월에서 12월은 8,671억 달러, 71억 달러보다 한 200억 좀 안 되게 줄었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중국의 금 보유량은 지난 2월 말 기준 6,592만 온스로 1월에 6,512만 온스에 비해서 약 80만 온스 안 되게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퍼센티지로는 1.2%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국채는 줄이고 금 보유 행위는 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글로벌에 보면은 외국 외환 보유액 중에서 미국 국채 보유액이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미국이 계속 금리를 인상해 왔잖아요. 금리를 인상하면 국채 가격은 떨어집니다. 그러면 채권 보유자는 손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 전반적으로 외국의 미국 국채 보유액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말 기준 7조 4천억 달러입니다. 외국이 보유하고는 총 미국 국채 보유액이 1년 전에 7조 6,600억 달러거든요. 1년 전에 비해서 한 3천억 달러. 퍼센티지로는 3.4%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흐름이 미국 국채를 글로벌적으로 줄이고 있다. 그중에서도 중국이 국채를 줄여나가고 있고 금 보유액을 확대해가고 있다. 그래서 달러의 기축통화에 도전하는 이 위안화가 지금 상황이 어떠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겠죠. 그래서 그중에 이번에 사우디에 대한 위안화 대출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입니다. 그래서 저희 오피니언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2009년에 중국 정부는 정식으로 위안화 국제화를 하겠다고 대외적으로 공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시작을 했어요. 이거는 뭐 지금 와서 뭐 도전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2008년 금융위기에서 손실을 크게 본 경험이 있는 중국은 2009년부터 위안화 국제화를 추진했고요. 그거는 세계로 추진한단 말이에요. 무역결제 통화로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전 세계에서 무역 결제를 제일 많이 한 나라입니다. 거의 6조 하거든요. 5조 달러 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위안화 결제를 확대해 가겠다라는 겁니다. 가장 최근의 통계는 지금 국제 무역 결제에서 지금 10조 위안, 유로 나누면 1조 얼마 되죠? 그 정도 위안화로 결제한다는 게 지금 최신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무역 결제 통화로서 첫 번째 하겠다. 그래서 이게 1단계입니다. 중국은 무역 대국이기 때문에 이 조건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 각 영구, 항구 11개 국가와 지역의 위안화 청산은행을 다 만들어 놨어요. 한국은 교통은행이거든요. 그래서 2009년 이후로 위안화 허브를 해외에서 엄청 많이 추진했고요. 이런 행보를 계속 해왔어요. 그게 무역 결제할 때 위안화를 쓸 수 있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CIPS라고 해서 CIPS, 미국은 칩스입니다. 그러니까 달러를 전 세계에서 달러를 쓰잖아요. 그럼 그 결제가 되려면 다 미국 연준에서 칩스라는 시스템에 접속해서 넷으로 청산을 해야 됩니다. 중국도 위안화가 해외에서 많이 쓰고 그다음에 중앙은행에서 집중 청산이 돼야 되잖아요. 중앙은행 시스템에서 그게 CIPS입니다. CIPS. 그래서 CIPS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위안화 국제화 무역결제 통화로서 인프라를 쭉 그동안 해왔어요. 이게 첫 번째 성과고요. 그러면서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IMF의 SDR 통화라고 있습니다. 국제 통화인데 그 SDR의 5개 통화 중에 중국은 세 번째로 비중이 많이 편입됐어요. 그래서 10.92%. 최근에 비중을 다시 조정해서 더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미 국제 통화가 됐어요. 특히 무역 결제에서. 두 번째, 화폐의 국제화라는 거는 첫 번째 국제거래에서 무역 결제로 쓰여야 된다. 위안화 결제가 쓰이고 있다라는 말씀드렸고, 두 번째, 국제화 통화는 투자 통화로 또 쓰여야 됩니다. 해외에서 투자할 때 기업들이 FDI, 해외 직접 투자할 이럴 때 보통 달러로 하잖아요. 그럴 때 위안화가 쓰여져야 국제 통화 또 됩니다. 그래서 주로 중국이 추진한 전략은 뭐냐면 1대1로입니다. 그 다음에 외환보유액에서 위안화를 갖고 있어야 돼요. 외환보유액에서. 한국의 외환보유액에서 위안화 자산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가장 성과를 거둔 게 앞에 설명드린 IMF의 SDR 통화입니다. 그래서 거의 국제통화인데 그게 편입이 되면 자동적으로 많은 국가의 중앙은행에서 그 비중만큼 위안화 자산을 갖고 갑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은행도 위안화 국채를 보유하고 이렇게 외환보유액 중에 위안화 자산을 갖고 있거든요. 그게 뭐 보유 통화로서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처럼 중국 위안화는 2009년부터 지금까지 10년 넘게 쭉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 단계에서 달러 기축통화에 나중에 어떤 두 나라 관계가 나빴을 때 혹시라도 이란처럼 스위프트 이게 국제 청산할 때 스위프트 코드가 있어야 되거든요. 은행 식별 코드예요. 거기서 추출당하면 국제 무역거래 못합니다. 이란이 북한 다 추출당했거든요. 이번에 러시아도 일부분 정지당했어요. 그처럼 중국을 만약에 미국이 상대로 스위프트에서 추출하면 중국은 안 되잖아요. 그 큰 무역 결제 나라가 바로 문제생이니까 사실 중국은 그걸 대비해서 CIPS라는 국제 무역 결제 청산 시스템 만들었고요. 아직도 비중은 크지는 않지만 어쨌든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 쭉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까지 성과는 컸는데요. 한계가 뭐냐면 두 개예요. 중국은 자본시장에서 개방이 안 됐고요. 특히 정확하게 표현하면 위안화 자유 태환이 이루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달러 가지고 위안화를 자유 태환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교환한다는 말입니다. 교환. 그러면 자유 태환이란 건 무슨 말이냐면 필요한 사람이 원하는 시점과 원하는 만큼 마음대로 수시로 태환할 수 있어야 돼요. 위안화로 달러로, 달러로 위안화로. 근데 중국은 그걸 지금 막아놨습니다. 외환 관리국을 통해야만 퇴환이 되고요. 그리고 허용된 한도 내에서만 되기 때문에 그런 통화가 국제화하기는 어렵죠. 이런 제도적 제한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다. 그렇지만 계속 꾸준히 해오고 있다. 이번 위안화 상황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두 번째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시진핑 국가주석의 러시아 국빈 방문 중이고 푸틴과 정상회담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들이 계속 쏟아나오고 있는데요. 기사의 대부분 내용이 초점이 두 가지에 맞춰져 있습니다. 러시아에 무기를 판매할 것인가, 다시 말해 무기 지원할 것인가, 이게 지금 가장 큰 중요 관심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잖아요. 어느 만큼 중재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관심 갖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중국과 러시아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입니다. 그리고 미국하고 중국이 지금 갈등을 겪지만 이게 짧은 시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는 중국을 가장 적대적 경쟁자로 이미 규명을 했고 전략적 경쟁자로 중국을 이미 명시해 버렸기 때문에 이건 앞으로 계속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국 정부는 이미 이거 기정사실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선 미국과는 이 관계를 벗어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중국의 입장에서는 고립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 대결보다도 중국은 다사간, 문제를 다사간으로 끌어가는 게 유리합니다. 다사간이라고 영향을 줄 수 있는 국가는 많지 않습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국가 중에 하나 러시아입니다. 그럼 생각해봐요, 여러분.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하는데 러시아가 여기서 폭망했어요. 그냥 끝났습니다. 이러면 글로벌 국제 질서 속에서 중국은 혼자 수많은 미국 동맹국을 상대하게 됩니다. 서방 국가들을. 그럼 중국은 굉장히 고립되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면에서 중국은 러시아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이게 중국의 머릿속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가 무너지면 안 되죠. 그래서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한 다음에 전 세계국가 자기 입장을 다 표명했거든요. 한국도 확실하게 러시아 침공이라 하고 러시아의 관계를 끊었잖아요. 중국은 안 그랬습니다. 중간에서 우크라이나 편도 아니고 러시아 편도 아니고 중간 입장을 유지했고 중국은 4가지 원칙이라고 해서 자기 스탠드를 이미 발표를 했어요. 4가지 원칙을 해서 그 4가지 원칙이 뭐냐면 2개만 말씀드리면 하나는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 어떤 국가든 다른 나라 영토 완전을 파괴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은 분명히 우크라이나 편에서 선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번째 말은 뭐냐면 그 어떤 나라도 어떤 나라의 안전에 있어서 국가 안전에 위협을 가해서는 안 된다. 2번째 그건 누굴 말하죠? 미국을 말하는 거예요. 나토의 침범을 말하는 거예요. 나토가 계속 러시아 쪽으로 동진해 왔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러시아 편에서 말한 겁니다. 이게 4가지 원칙 2개로 가장 중요하게 제가 중요한 거 말씀드렸는데 이처럼 자기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1년을 넘었는데 사실은 푸틴하고 그동안 4번 만났어요. 근데 젤렌스키가 한 번도 안 만났습니다. 또 젤렌스키 뒤에는 나토와 나토 국가들과 미국이 지금 전략적으로 도와주고 있고요. 근데 러시아에 대해서는 러시아가 푸틴이 계속 그 시진핑한테 도움을 요청했어요. 왜냐면 우크라이나가 싸우면서 뒤에는 서방이 도와주다 보니까 이 지금 러시아가 총탄알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렇게 무기를 좀 판매해 주길 원했는데 중국은 그거는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유엔의 원칙, 국제 원칙에 위반돼서는 안 된다 해서 계속 거부를 합니다. 대신에 우리는 인도주의적 지원을 계속하겠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도 했고 러시아의 주로 생활. 러시아는 경공업이 발전 못했어요. 이런 생활용품들. 그래서 이런 민간 무역을 확대했어요. 그리고 러시아의 석유나 가스를 많이 사줬고 이래서 간접적으로 힘이 되어주는 전략을 취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시진핑이 오기를 고대했어요. 근데 왜 오기를 원했을까요? 이번에 자기 땅에 국빈으로 모셔서 정식으로 무기 요청을 하려고 모신 거겠죠. 그러면 중국은 어떻게 이걸 대응을 할까? 시진핑 주석은 어떻게 대응을 할까? 그래서 이번에 그 중국 대변인이 명확하게 나와서 말했어요. 우리는 평화 주재하러 간 거다. 대러 무기 지원이냐 뭐 이런 걸 하러 간 게 아니고 평화의 걸음이다. 평화 중재 때문에 간 거다. 이렇게 대변인이 나와서 얘기를 했어요.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과 화상으로 회담을 한다는 내용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푸틴이 요구하는 거는 그건데 시진핑은 이걸 외교적으로 어떻게 잘 풀지 관전 포인트이긴 합니다. 저의 오피니언은 뭐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첫째,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중국은 러시아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절대 무너지게 하지 않게 하는 게 목표고요. 2번째, 전반적으로 지금 생각했을 때 러시아가 필요한 이 무기나 이런 걸 지원하기에는 중국이 부담이 너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보정적으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3번째, 시진핑 주석이 3연임한 이후로 첫 국빈 방문으로 지금 러시아를 갔습니다. 특히 지금 이 시점에
푸틴은 시진핑 방문을 가장 원했죠. 지금 이 시점이라는 게 뭐냐면 배경이 미국하고 중국이 이렇게 갈등을 겪는 이 시점에, 그리고 미국이 계속 중국을 압박해서 러시아 도와주지 말라는 이 시점에 시진핑 주석이 방문했다는 건 엄청난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 국제 형사재판소에서 푸틴을 이미 공개범으로 수배를 내렸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 또 시진핑이 방문했다는 거는 푸틴한테 엄청난 이 힘을 실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간접적으로 시진핑은 그렇게 이만큼 해줘도 굉장히 내가 얘네한테 힘을 준다, 이런 시그널을 전달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또 중국 또한 외교에서 고립되는 거를 지금 절대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더 과분하게 나갔다가는 이 또 미국이 제재가 또 오게 돼 있어요. 중국에 대한 제재. 이번에 미국이 다시 그걸 제기했잖아요. 코로나가 어디에서 왔냐? 그래서 무한에서 왔다. 그걸 조사해야 된다. 미국에서 다시 이걸 제기를 했잖아요. 이거는 배경이 있습니다. 이거는 왜 갑자기 이거 제기할까요? 시진핑한테 압력을 준 거예요. 러시아를 가지 말라고. 이거 아니면 이거 조사한다, 이런 시그널이고요. 그리고 국제행사재판소에서 왜 갑자기 푸틴을 공개 수배하는 걸 때렸을까요? 그거는 시진핑한테 압력을 주는 거예요. 그래도 네가 가서 만나겠냐, 범죄자를, 이런 거거든요. 뒤에 배경이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걸 다 무릅쓰고 지금 갔다라는 거는 이미 러시아에 굉장한 체면을 준 거예요. 근데 푸틴의 목표는 그거다. 근데 쉽지는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위안화 국제화,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이 위안화 국제화 상황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시진핑이 러시아 방문은 어떤 의미인지, 왜 이 시점에 꼭 갔어야 하는지,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국이 지금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군사훈련도 강화하고 있고요. 또 일본은 영국군, 일본 주둔을 포함해서 군사 경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제 정세는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을 제가 중간중간 계속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안녕하쇼를 계속 들어주시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금융투자로 돈 벌기 쉽지 않으시죠? 그런데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글로벌 IB 트레이더의 눈으로 본 더 넓은 금융의 세계, 그들의 투자의 기술, 정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